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는 게 익숙해진 요즘 종이 만화책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한 장 한 장 종이 만화책을 넘겨보던 그 감성을 젊은 세대들이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만화책 서점, 팝업 스토어, 전시회까지 이렇게 종이 만화책이 또 다른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책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반갑고 따뜻한데요. 오늘은 인생책방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인생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 책책 책비싸움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주식 탐험가이자 비즈니스 기술 입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고전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시간. 오늘은 어떤 책 만나볼까요? 오늘 고전을 소개하기 전에 두 분한테 먼저 이런 걸 좀 물어볼게요. 사람이 굶주리면 도대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굶주리면 뭐 배는 게 있어 물불 안 가리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 한 3일 굶어봤거든요.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해지던데 일단 많이 굶주리면 뭔가 본능에 더 충실하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오늘 소개할 작품이요.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굶주림 앞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좀 잔인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요?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김동인. 그 김동인 작가의 감자입니다. 감자 우리가 먹는 그 감자 맞죠? 맞죠. 맞긴 한데 이 작품에서 감자는 그냥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상징인데요. 인간의 생존, 그리고 굴욕, 몰락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소재로 쓰여서 우리가 아는 감자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도 제작된 적 있지 않나요? 2번 되는데 네. 1968년에 무진기행 썼던 김승옥 작가라고 이분이 감독을 했어요. 영화 감독을. 오. 네. 그리고 87년에 변장호 감독이 또 한 번 영화했거든요. 네. 이때는 김인문 씨랑 그리고 이대근 씨 그리고 아니 뭐야? 맞아요. 바로 그분. 그리고 복녀 역에는 강수연 씨가 주연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복녀라는 인물, 그 강수연 씨가 맡은 걸로 봐서도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네. 복녀라는 인물부터 우리 첫 번째 포인트로 알아볼게요. 이 복녀는요, 15살에 동네 호라비한테 80원에 팔려가는 겁니다. 10원에? 네. 근데 안타까운 게 그러면 돈 많은 집에서 사가면 그래도 복녀도 좀 그 호의호식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유산을 받아서 그거를 흥청망청 쓰다가 마지막 돈으로 복녀를 사온 거예요. 그 사람도 가난한 거네요. 그렇죠. 결국 빈민굴로 이주를 하게 되고 남편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일하는 건 복녀 몫이 됐죠. 네. 그러다가 생계를 위해서 빈민구제 사업이 있었는데 송충이 잡기 사업을 네, 했어요. 네. 근데 정말 열심히 송충이를 잡아도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데라고 하는데 저 여자는 일을 하는 건 나랑 비슷한데 일당을 많이 받아간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공사 감독관 있죠. 감독관한테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녀도 점점 돈이 되는 관계에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좀 죄책감 같은 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서서히. 맞아요. 네. 조금씩 천천히 뭔가 뭐 복녀의 뭐 도덕이라던가 윤리 이런 게 좀 무너져 가는 거네요. 네. 어떻게라도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슬슬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타락에 익숙해진 복녀가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점점 이 죄책감 없이 네.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잖아요. 네. 이런 삶에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네. 감자밭에 서리를 하러 들어가요. 도둑질을 하다가 그 밭의 주인이 왕서방한테 걸립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왕서방이 복녀가 예쁘장하니까 네. 너 그러면 나랑 돈을 받고 그런 관계를 지속할래? 라고 제안을 해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익숙해져요. 그런데 이 왕서방이 갑자기 한 처녀를 들여서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녀가 그 소식을 듣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질투에 휩싸여서 낫을 들고 왕서방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낫을 뺏기고 오히려 복녀가 사망을 하게 되죠. 어머. 아, 세상에.
비극이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일단 살기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결국은 복녀를 파멸시키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복녀는 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냥 서서히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서서히 무너지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녀의 타락이 네. 몰락이죠, 몰락. 네.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타협. 처음에 시작한 그 타협이 나중에는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그런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큰 몰락까지 가는 그 과정을 집요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 작은 구멍으로 산이 무너져 내리듯 뭔가 틈이 생겼을 때 와르르 그 인생도 파멸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게 근데 복녀 탓을 하기에는 상황들이 너무 안 좋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구 책임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포인트로 다뤄볼게요. 네. 복녀는 세 가지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조선인, 그리고 여성, 가난한 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사회 구조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그 가난이란 조건도 힘들었지만 여성이란 조건도 힘든 게 네. 당시에 일을 잘하는 사람 90전에서 1원이었거든요. 남자의 일당은. 근데 이 복녀의 일당은 32전입니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해도. 네. 여성이 직업을 가지기엔 좀 힘들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아유, 그렇구나. 정말 놀라운 건 김동인이 그걸 정말 그 리얼리즘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사회적 모순과 이런 어떤 사회적 부조리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대로 그려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서 김동인의 어떤 천재적 작가 역량도 보일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복녀에게는 너무 가혹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름이 너무 슬프네요. 복녀. 너무 그 역설적인 이름이랄까 복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는데 맞아요. 이름은 복녀.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녀는 스스로는 복을 타고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 건 사회적 어떤 모순, 사회적 억압, 구조 이런 것들이니까 그 책임, 한 사람이 무너지는 책임이 과연 혼자만의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같이 져야 될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를 살던 수많은 복녀들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회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사회에 가진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고전 읽기는 김동인의 감자 만나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만날 주인공은요.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야기를 전하는 분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포토 저널리스트 강영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But with respect to trying to get LAPD service or anything else, folks, you're on your own.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국 문화의 역사적인 흔적을 사진으로 기록할 계획입니다. 퓰리처상 아시죠? 네, 언론계 퓰리처상. 노벨상이라고 불리는데 이 상을 한국인 최초로 그것도 2번이나 수상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카메라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네, 저희 찍어주시려고.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휴대전화 놓고 가면은 좀 허전해 하는데 예. 카메라 꼭 챙기시는 건가요? 예, 이게 필수 장비니까. 예. 대단하시다. 이게 또 굉장히 무겁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 바로 이렇게 바로 찍으실 이렇게 준비를 현장을 하시는 거죠. 기록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퓰리처상 받은 그 사진 어떻게 안 보고 가실 거예요? 궁금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2번 받으셨는데. 1992년, 33년 전 4월 29일 날 LA에서 미국 역사상 최고로 큰 LA 폭동. 폭동이 났습니다. 네, 맞아요. 기억나요.
자, 짜잔. 이 사진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그 사진입니다. 와. 1992년에 보도하셨고 다음에 퓰리처상 수상하신 거죠. 약간 영화 포스터 같아요. 약간 한석규 씨랑 장동건 씨 느낌이 좀 나네. 맞아요. 한석규. 근데 이게 진짜 한석규. 역사적인 현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총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폭동이 1992년 LA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 경찰이 한인타운하고 사우스 센트럴 지역을 아예 철수를 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LA 폭동이. 네네. 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무법천지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방화, 약탈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 한인들은 집에 가지 않고 오히려 총 들고 나와서 재산과 목숨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는 예, 모습이군요. 예, 총격전이 있는데 지금 저렇게 찍은 건 바로 옆에서 총격전 한가운데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총알이 이제 날아다니고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게차 뒤에 숨어서 방패로 이제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촬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동양 남성이 미디어에 보여지는 모습은 19세기에는 청나라 화교 노동자, 그다음에 20세기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면서 2차 대전 때 쫓겨난 동양 남성들, 또 수용소에 갇혀있던 동양 남성들 이런 이미지로만 보는 거예요. 느닷없이 사실적인 상황에서 남성적이고 용감한 모습으로 동양 남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총 들고 멋진 남성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미디어가 이 뉴스로 인해서 세상이 편견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를 보시면 저 사진이 보도됐을 때 네. 점하고 before and after 네. 구분해 보면 그 옛날에는 영어도 못하는 동양 남성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 나오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동양 남성들 미국 사람보다 영어도 맞아요. 잘하는 네. 33년 전에 네. 그런 사건들이 편견을 바꿨습니다. 야, 상 받으실만 하네요. 그러니까. 그럼 두 번째 퓰리처상은 또 언제 받게 되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건 1999년 아, 1900. 워싱턴 DC에서 제가 일할 때 1998년 한 해 동안 클린턴 루인스키 스캔들 취재를 저희 AP 팀이 한 내용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LA 타임스 일면 사진부장을 하고 있을 때 네. AP 통신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세계에서 제일 큰 AP 통신 지국이 워싱턴 DC에 있는데 와서 사진부 책임자를 해볼래?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 타임스 좋은 직장을 버리고 1997년 11월 달에 워싱턴으로 가서 워싱턴 AP 지국 사진 취재를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쯤에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퓰리처상 말만 들었는데 네. 어떤 상인지 궁금해요. 어떤 사진에 주어지는 건지 일단 그 사진 한 장인지 뭐 이 사진 여러 개 중에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는 건지 궁금한데요. 첫째 퓰리처 프라이즈는 네. Excellence in Journalism이라고 미국의 저널리즘에서 우수 저널리즘을 인정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글과 사진과 풍자하는 만화나 또 평을 얼마만큼 잘 쓰는가 그런 다양한 저널리즘의 능력을 인정을 하는 상인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뉴스 보도든지 이제 사진이 꼭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팀으로 제가 글 쓴 친구들하고 사진하고 합쳐서 팀으로 제가 이제 상을 받은 거죠. 네. 뭔가 이렇게 포토 저널리스트로서의 자부심이 굉장히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강영원 선생님께서 이제 인생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저는 의외의 책을 들고 오셨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과연 어떤 책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120여 년 전 조선을 위해 온몸을 던진 한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나라 조선에 부임한 23살의 미국 선교사 헐버트. 그는 단순한 선교사를 넘어 조선의 근대 교육을 받은 초대 지도자들의 스승이자 벗, 그리고 독립운동까지 자처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보다 더 간절히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 조선의 이름으로 싸우고 끝내 조선의 땅에 묻힌 사람의 이야기.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입니다.
외국인 선교사, 미국 선교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은 뭐 아펜젤러라던가 언더우드 뭐 이런 분들 떠오르거든요. 근데 헐버트란 이름은 죄송한데 너무 생소했어요, 저는. 신영 씨 어땠어요? 아니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분이 계셨다고? 왜 이걸 이제야 알았지? 이분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미스터 선샤인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업적이 많으신데 그동안 왜 이렇게 덜 알려졌을까요? 언더우드 하면 딱 생각나는 학교가 있죠. 연세대. 모교시잖아요. 네. 네. 연희학당을 세우셨고 아펜젤러는 또 배제학당, 네. 배제중고등. 그러니까 이분들은 학교 설립과 기독교 교육에 많이 힘쓰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후학도 있고 이분들을 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이름이 좀 더 남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헐버트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과 외교활동에 좀 더 치중을 했거든요. 헐버트가 한 활동이 일제에서는 좀 불온한 활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서 일부러 지우거나 축소하는 작업에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좀 전승된 게 적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좀 잊혀진 헐버트라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경원 선생님께서는 이 헐버트라는 인물을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걸까요? 예. 제가 우리 문화유산 역사를 취재하다가 보니까 양화진, 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가봤더니 네. 거기에 묘비가 있는데 네. 다 이렇게 차근차근 돌아봤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호머 B. 허버트. 그래서 저도 역사책에서 안 배운 이름이 돼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분이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이분이 평생 한 50년 넘게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독립운동을 외국 사람이 했다는 게 너무 새롭게 맞아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책 들고 오셔서 굉장히 의외였다라고 말씀드린 게 외국에서 또 오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대한제국, 일본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또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가져오신 게 너무 의외였거든요. 근데 일단 이 헐버트 이야기를 인생책으로 꼽으셨다는 거는 이게 단순히 감동을 넘어서 뭔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하신 것은 첫째, 바깥에서는 한국을 위해서 엄청난 한국을 문화 국가의 반열로 올려놓으셨고 또 안에 오셔서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한테 전 세계의 지리, 전 세계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또 한국 학생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이제 젊은 학생들 이승만, 주시경 이런 분들이 또 세계에 대해서 깨우치고 안창호 선생도 깨우치고 또 이분이 이 세계 지리서 3인 필지 이것을 네. 한국에 오신 지 4년 만에 그것도 한글로 그 당시에는 한글이 아니고 훈민정음이었습니다. 네. 훈민정음 글씨체로 이렇게 지리서를요. 세계 지리서를 쓰신 거예요. 야,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거군요. 서민이란 말은 선비와 백성이 필히 알아야 될 지식 이것을 가르치시니까 한국 사람들이 네. 세종이 1443년에 한글을 선포한 이후로 네. 세종 다음으로 한글을 추앙하신 분이 된 거예요. 와. 한글로 지식을 논하는 첫 번째 교재입니다. 대단한 우리 헐버트라는 선교사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포토저널리스트 강영원 선생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대한 외국인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을 섰던 분인데 헐버트 정작 자신은 조선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왔던 나이가 23살이었다고요. 예. 네, 너무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분이 이제 다트머스 칼리지를 다녔었는데 네. 다트머스면 요즘에도 명문대학교인데 네. 이제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종이 1882년 네. 미국하고 외교를 수립하거든요. 조선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최초로 서양 국가하고 외교 수립한 게 미국이었습니다. 네. 그때 고종이 조선에서 미국으로 대신들을 보내가지고 서양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지 알아와라 하고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대신들이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네. 근대화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종이 그러면은 미국한테 선생님들 좀 보내줘라. 네. 그래서 선생님 3분을 초빙해 오는데 허버트 박사님께서 네. 자청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원래 언어에 재능이 있으셨대요. 네. 하인들한테 네. 한국말로 자기한테 하라고 해가지고 뭘 집어들면 이것이 한국말로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안에 한글은 깨우치고 이제 학교 가서 강의할 때는 한국말로 강의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지리서가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이 책을 만들 때 본인이 미국에서 지도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 있는 장인들한테 이 지도를 인쇄할 수 있도록 목판을 그려보라고 해가지고 목판에다가 이 지도를 새긴 거예요. 와. 그래서 목판에다 지도를 새겨서 책에다가 본인이 하나하나 집어넣으신 거예요. 네. 또 그 당시에 최초로 이제 색연필 가지고 색깔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국 학생들이 세계 지리에 대해서 깨우치고 이 책이 있었기 때문에 1902년 한국 사람들이 최초로 미국으로 대량 이민을 갑니다. 아. 1902년 12월 달에 제물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양력으로 1903년 하와이에 도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03년이 미국 이민 제1호입니다. 1세대가. 제1세대. 네. 근데 이 책을 보고 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나간 거죠. 근데 얘기 들을수록 만약에 전생이 있다면 네. 이분은 그 전생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나라 간에 뭐 외교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생소했겠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선을 이렇게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 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돈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네. 그 젊음을 바쳤다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요. 오셔갖고 2년 가르치시다 가셔서 또 결혼하셔가지고 또 와이프랑 신혼여행을 또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야. 배 타고 한 달 걸려서 그때 왔다가 당시에는 오지 탐험 아니었어요. 그러게 뭘 이렇게 관광할 정글의 만한 법칙. 곳이 아니었을 텐데. 야, 그렇게 조선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네. 어려서부터 세계 지리에 관심이 많고 박식하셨는데 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엄청난 지적 수준을 와서 느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외국인들이 개화시킨다고 한국에 조선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오히려 조선을 귀하게 봤다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분이 와서 보신 게 정확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조선에서 발견한 것이 뭔가 첫째, 인쇄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주인은 왕이지만 선비 계층이 중앙 집중제를 운영을 해서 국가가 500년 동안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비결은 뭐예요? 지식인들이 나라를 지킨 거죠. 변화에 맞서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자꾸 바뀌어요. 나라 이름이. 우리는 500년 갔잖아요. 그 전에 신라는 1000년 가까이 가고. 와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특이하네. 보니까 인쇄 기술이 이렇게 높이 있고 금속 활자를 자유자재로 쓰고 있고 아이언 클래시라고 표현하는데 거북선. 네. 서양에서는 쇠로 배를 안 만들었었거든요. 이분이 와서 이제 고종의 그 허락을 받고 네. 반군 때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모든 역사책을 또 공부를 해가지고 History of Korea를 갖다가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계속 빠져드시는 거예요.
애초에 교육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거였는데 네. 우리나라를 알리는 글을 외국에 쓰기도 하고. 계속 꾸준히. 네. 한국에 와보니까 네. 영어보다도 더 훌륭한 표기 언어가 있더라. 한글을. 전 세계 200개 언어보다도 이건 더 훌륭하다. 네. 그렇게 쓰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고종의 엄청난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이분이 오셔가지고 네. 3인필지 가지고 학생들 교육시킬 때 한 네.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치게 했는데 네. 고종이 와서 시험을 직접 네. 과거 시험처럼 매달 본인이 와서 주관하셨답니다. 그만큼 고종이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근대화 교육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죠. 근데 그 주변에는 이제 허버트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애드바이스 해준 거죠. 계속 자문을 해주시고. 근데 이분이 엄청 멀티플레이어인 게 교육자로도 활동하면서 권총차고 고종을 지키기도 했다고. 그렇죠. 네. 네.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에 네. 고종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이분하고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네. 총을 차고 고종을 경복궁에서 지키셨습니다. 네. 고종이 이제 나중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안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네. 그 전에까지 네. 이분이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의 임금을 지켰다는 것도 너무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13살이었나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방인으로 지내셨잖아요. 아마 옛날 생각도 좀 나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13살에 갔으니까 네. 뭐든지 새롭잖아요. 그렇죠. 재밌고 배움이 있고 네. 또 한국에서 못 먹어본 초콜릿칩 쿠키 같은 거 맘대로 먹을 수 있고 네. 초콜릿 밀크, 애플 주스 이런 너무나 좋았죠. 이민자로서 뭐 이방인으로서 어떤 외로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가서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미국에서 살려면 영어를 못하면 차별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영어를 더 잘해야지 되겠네. 네. 그 생각이 바로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헐버트 박사처럼 네. 거기 원어민들이 쓰는 말을 빨리 배웠습니다. 그걸 최고 순위로 정해놓고 네. 미국 말을 배웠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왜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에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름도 강용원 그대로 쓰셨잖아요. 뭐 50년 동안 이민자 생활을 한다고 하면 톰 아니면 뭐 마이클 뭐 이런 거. 데이비 뭐 이런 거 쓸 법도 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안 바꾸시고 계속 사용하셨어요? 예. 제가 가보니까 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이름들은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데 네. 동양 이름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이름들을 뭐 읽을 기회도 적고 네. 쓸 기회도 적기 때문에 발음도 잘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네. 한국 이름 익숙해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한국 이름 썼습니다. 아니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 강영환 선생님을 형이라고 불렀대요. 형. 왜냐하면 좋다. 이름이 뭐냐 그러면 형원이라 하면 형원, do you have anything short? 이렇게 물어본다. 어려우니까 발음이. 네. 네. 짧게 좀 부를 이름이 네. 없냐 물어보면 just call me 형. 형. 클린턴 대통령이 형 하면서 남동생하는 사이였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숨을 죽이고 보게 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헐버트와 밀사들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헤이그로 특사를 가는 여정이었어요. 야, 이게 어떻게 첩보 영화도 이렇게 못 만들겠다 싶을 만큼 숨을 죽이게 됐었는데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포토 저널리스트시니까 만약에 내가 이 여정에 함께했다라고 하면 어떤 장면을 이제 사진으로 남기고 싶으세요? 헤이그 특사는 네. 공식적으로 이상설, 이준, 이위종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분들을 동행 취재했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외 지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설득시켰을까, 어떻게 을사늑약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노력했을까, 이것을 저는 집중적으로 취재했을 것 같습니다. 네.
머릿속으로 늘 상상하던 장면이어서 어떨지 정말 늘 궁금했거든요. 사진으로 남았다면 어땠을까 또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포토저널리스트 강영원 선생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기록하는 자의 증언입니다. 헐버트는 말 그대로 이 펜으로 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 어떤 영어 문화권에서 언론의 기고를 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이런 대한제국의 역사를 사실 외국 관심 없는데 이렇게 막 알리려고 했던 노력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헐버트의 그 기록자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셨나요? 허버트 박사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아리랑 노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리랑 노래를 1896년에 본인이 들은 대로 서양 악보에다가 체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악보를 최초로 만들어내신 분이 허버트 박사님이죠. 이야. 아리랑 아리랑 이 노래래요? 예. 그래서 이제 즉흥곡이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 네. 가사를 붙여서. 근데 이것이 지금 21세기의 랩 뮤직 아닙니까? 또 미국의 재즈 뮤직이 그렇죠. 즉흥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한국 사람들은 이 즉흥곡의 명수다. 우와. 네. 네, 그래서 K-팝 시대를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네. 야, K-팝이 아리랑부터 시작됐다. 예, 예. 맞아요. 야, 문화적인 자긍심이 느껴지는데요. 역사의 기록을 남기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강영원 선생님께서도 사진을 통해 역사를 항상 기록으로 남기고 예. 계신 건데 예.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봤더니 사진을 찍는 순간 현재의 사진이 아니라 미래에 보는 사진을 찍으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역사적 현장 굉장히 무거운 자리에 많이 계셨어요. 예. 선생님께서는 항상 뭐 9.11 테러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LA 한인타운 폭동도 그렇고요. 한국 민주화 운동 때도 한국에 들어오셨었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무거운 역사 현장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나 약간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인간으로서. 예. 그런 적 없으셨어요? 예, 저는 기자라는 직업은 네. 그 역사의 초안을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얼마만큼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이 책무를, 이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걱정, 그 노력, 그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은 두려움을 못 느끼고 그냥 일합니다. 정말 사명감으로 그렇죠. 하셨던 거네요. 예. 근데 제가 원래 듣기로는 외교관이 꿈이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저도 헐버트처럼 네. 다른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는 스페니쉬를 공부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맨더린 공부해서 네. 전 세계 많은 인구들이 쓰는 언어를 영어, 스페니쉬, 맨더린, 만다린어까지. 와. 그다음 또 중요한 언어 한글 네. 이렇게 4가지 언어를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아니, 헐버트 박사님이랑 닮은 점이 너무 많으신데요. 근데 정말 세계 유수의 언론사에서 포토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셨는데 원래 외교관이 꿈이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포토저널리스트를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미국에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일간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네. 대학교 때부터 이 스포츠부터 정치, 연애, 문화 이런 모든 분야를 기자로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보니까 너무나 배움이 많은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평생 지루하지 않게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기자로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영 씨가 준비한 코너 있죠? 그렇죠.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퓰리처상에서 빛나는 강영원 선생님, 그동안 뭐 수많은 사진을 남기셨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진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자자잔. 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인데요. 이거 뭐 공연장 같기도 하고. 사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1995년 평양에서 촬영한 북한 사람들입니다. 평양이군요. 북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언론에서 북한을 보도할 때 네네. 막연하게 그냥 이 노스 코리아라고만 보도를 하는데
그 노트 코리아라는 주제하고 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얼굴들이 저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제가 가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어떤 표정을 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어떤 표정이라기보다는 북한을 생각할 때 불특정 국가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이게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 안 하고 네. 국가만 얘기하면은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뉴스를 보도할 때 어떤 사람이 이 뉴스에 영향을 받는가 이걸 생각하게 해주는 게 저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북한이라는 주제의 얼굴을 보여주는 취재를 했습니다. 맞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반공 교육 많이 받아서 북한 사람들은 뿔 달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뿔 없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메시지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사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바로바로 궁금해요. 귀여운 애기인데요. 스판을 앞에 네. 두고 있는 어린인데요. 어떤 사진인가요? 제 막내 아들 민성입니다. 강민성. 아드님이세요. 닮았다 했어요. 네. 그렇구나. 귀엽네요. 순간적으로 표정이. 서양 장기를 두다가 네. 순간적으로 후회하는 술을 뒀구나라고 표현하는 건데 뭐가 잘 안 풀리는 표정이에요. 예, 그것을 제가 이러겠네 하다 놓치지 않고 촬영한 겁니다. 근데 아, 너무 이거를 귀엽다. 이 표정을 놓치지 않는 것도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아빠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눈으로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저런 상황이 일어나겠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한데요. 세 번째 사진은 바로바로 우와, 호랑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 무서운 호랑이를 어떻게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가면은 네. 범을 풀어놓고 키웁니다. 우와. 그래서 거기에 제가 특별 허락받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촬영했습니다. 안 무서우셨어요? 와. 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범은 그냥 커다란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철조망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예, 이렇게 예, 예. 지금 눈이 마주쳤잖아요. 지금 저도 아이 호랑이랑. 컨택했어요, 예, 지금. 예. 자동차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범은 이제 자동차 앞에 서 있는 사람하고 자동차하고 구분해서 보지 않고 한 물체로 보기 때문에 거기만 벗어나지 않으면 제가 안전했습니다. 와, 아니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만 봤는데 와, 진짜 우리 한국의 범이네요, 이거는. 그런데 울주 방구대 암각화 가면은 네.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암각화의 범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범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앉아 있는 범을 보고 사람들이 네. 어떻게 범이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사진을 촬영해 보니까 범이 앉아서 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1세기 모습으로 7,000년 전에 암각화를 제가 완성해 줬습니다. 야,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 우리 강영원 선생님의 베스트 사진 네. 3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야, 요즘은 사실 사진을요, 이렇게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순간을 포착한 그 사진들을 보니까 오늘 굉장히 사진 찍히고 싶네요. 네. 갖고 오셨잖아요. 어머나. 예, 사이클. 정말요? 예. 지금요? 아,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예, 예. 자연스럽게, 네, 네. 순간 포착을. 예, 했습니다. 예. 벌써. 찍으셨다고요? 예. 진짜요? 어머, 진짜 웃는 모습을 순간 포착하셨어요. 우와, 되게 잘. 예. 와, 이거 정말 감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예쁜 척 하면서 찍어도 미소가 어색한데 예. 순간에 진짜 이렇게 포착을 할 수 있게. 금손이시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바로 한길의 시선입니다. 요즘도 오늘도 들고 오셨지만 카메라를 손에 놓지 않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 요즘 위주로 촬영하고 계세요? 예, 요즘은 제가 한국의 문화유산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데 네. 가장 최근에 깜짝 놀란 발견을 했습니다. 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아시죠? 네. 해례본은 1446년 10월 상순
그래서 우리가 10월 9일 날 한글날이거든요. 네. 그때 한자로 설명한 한글입니다. 훈민정음. 훈민정음 언해본은 한글로 훈민정음을 설명한 책입니다. 근데 언제 그 책이 나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1946년 12월 말에 네.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네. 과거 시험에서 한글 시험이 있었어요. 오. 그러면 1943년에 한글을 창제하시고 네. 3년 후에 과거 시험에 한글이 나왔는데 선비들이 뭘 가지고 공부를 했겠어요. 한자 책은 46년 10월 상순에 나왔으니까 2달 전에 한자 책은 나왔고 그러니까 언해본이 훨씬 더 일찍 나왔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봤으리라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해본을 제가 요즘에 연구하고 그걸 촬영하고 있습니다. 교포신 거잖아요. 이민 가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한글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게 참 대단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문화유산 기록을 위해서 로이터 통신에서 정년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담아온 문화유산 중에서 계속해서 더 바라보게 되거나 요즘 애착이 가는 게 있다면 그럼 한글인 건가요? 그렇죠. 네. 한국 사람의 정체성 1호가 한글입니다. 또 제가 이제 저는 영어 문화권에서 48년간 살아와서 네.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글이 영어보다 더 우월한 알파벳입니다. 네. 예. 전 세계에서 있는 모든 언어를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언어는 한글보다 더 우수한 언어가 없습니다. 자부심을 느끼게 되네요. 네, 제가 한글날 결혼했거든요. 야. 네, 그리고 저희 아이의 태명이 이도였습니다. 와. 제가 정말 한글을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언어 파괴하지 않고 이 한글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선생님 통해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수록 정말 헐버트 박사랑 닮은 점이 네.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맞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오셨지만 네.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신 건데요. 이렇게 긴 시간 한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한 길의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알리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신 게 참 대단하신데 앞으로 계획들 갖고 계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나이가 벌써 한갑이 넘었기 때문에 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저는 이제 후세대가 어깨 피고 자랑스럽게 I am Korea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정체성의 컨텐츠를 꾸준히 기록할 계획입니다. 어떤 기록이 또 남을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이 책을 통해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최근에 영문 버전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글 버전하고 영문 버전하고 둘 다 허버트 기념사업회 김동진 회장님께서 직접 집필 하셨는데 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시던 안중근 의사께서 감옥에서 취조 받으실 때 한국 사람이면 누구도 허버트 박사를 하루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버트 박사님이 쓰신 말씀을 보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Korea will make herself increasingly worthy of continued and distinguished history. 한국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뛰어난 역사를 가질 만한 가치를 점점 더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분이 예측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허버트 박사께서 한국 사람들은 미래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이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게 참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뭉클하네요. 우리가 국사 시간에 너무 가슴 아파서 늘 건너뛰게 되는 부분이 딱 그 일제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외국인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보다 우리의 가치를 더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1920년대에 네. 로스앤젤레스의 신한민보라는 신문이 네. 이 미주에 있는 한인들의 이야기를 보도한 신문이 있었어요. 그 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허버트 박사께서 LA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추방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한국말로 연설을 하셨대요. 잊지 않은 거잖아요, 한국말을. 세상에.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을 정말 안중근 의사의 말처럼 우리가 하루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자,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그 미스터 선샤인이 이름 없이 사라져간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외국인 중에서도 이런 의병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외급 일사를 갔기 때문에 이게 국가 보안 사항이어서 절대로 알려지면 안 되는. 그래서 이름이 사라지고 또 일제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네. 너무 고맙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럼요. 저희가 이런 책을 보면서 이 헐버트라는 분을 많이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포토 저널리스트 강영원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인생 책방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헐버트 박사님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잊지 말고 길이길이 이분을 추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라는 한 길을 따라서 역사를 기록하면서 한국인의 마음을 더 깊이 전 세계에 알려주고 계신 분인데요. 우리 바쁘신 와중에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사진을 통해 글을 통해 한국의 문화유산이 어떻게 세계에 전해질지도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토저널리스트 강영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물건을 만들고 마음을 분석하고 과학을 믿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익숙한 질서들,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닌데요. 누군가는 질문했고 의심했으며 실험하고 증명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3권의 책은 그 변화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담아낸 이야기들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세상이 바뀌는 방식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1905년 한 사무실에서 특허를 심사하던 한 청년이 책상 위 종이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곧 그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방정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바로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였습니다. 과학이 세상을 바꾼 순간은 과학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포착한 책인데요. 또한 실제 원전 논문 25편을 함께 수록해 그 위대한 발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하죠. 1900년 겨울 플랑크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발표합니다. 논문에 적힌 문장 하나가 양자 물리학의 씨앗이 되었고 훗날 그 이론은 레이저, 반도체, MRI의 기반이 됩니다. 또 별의 밝기와 주기의 관계를 밝혀냈지만 논문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던 여성 천문학자 헨리에타 레빗. 그녀가 남긴 숫자들 속에는 우주의 거리라는 개념이 숨어 있었고 훗날 허블이 그것을 밝혀내면서 인류는 은하의 크기와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그런 숨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자는 바느질이나 해야지 라는 말을 듣던 시절 핵 분열을 예측해낸 독일의 핵물리학자 리제 마이트너처럼요. 이 책은 놀라운 순간들을 따라가며 과학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를 보여주는데요. 당신의 세계에도 작은 빅뱅을 일으켜줄 과학이 세상을 바꾼 순간입니다. 중국 송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나침반은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된 페니실린은 수천만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물질은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온 걸까요?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물질은 세상의 흐름을 뒤바꾼 결정적인 재료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내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 금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괭이 하나 없이 흙을 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원전 15세기 히타이트인들에 의해 시작된 철의 사용은 인간 문명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콜라겐은 뼈와 피부를 연결하는 생명의 접착제로 이제는 체내에서 분해되는 봉합 재료로도 쓰이며 바이오 의료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물질은 기능을 확장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한때 일회용품의 상징이던 플라스틱은 이제 3D 프린팅과 미래형 건축의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고 반도체의 상징이던 실리콘은 AI의 두뇌로 변신하여 기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소개되는 레타 물질은 빛의 굴절을 조절하고 미세한 생체 신호를 감지하는 미래 기술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물질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왔는지 알고 싶다면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물질이 그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선택지 속에서 우리가 결정 내린 것들은 과연 우리의 자유의지였을까요? 생각보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는 인간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심리실험을 통해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불편한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죠. 저자는 천재 심리학자 시빈의 실험을 따라가며 그들이 무엇을 밝혔고 왜 그것이 지금 우리 삶에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실험은 데이비드 로젠한의 정신진단 타당성인데요. 정상인 실험 참가자들이 자신을 멀쩡하다고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의료진은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병명이 붙는 순간 그 사람은 병든 존재로 취급되었고 모든 행동은 그 병의 증상으로 해석되었죠. 이 실험은 정신질환의 진단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심리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실험,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 이어집니다. 실험 참가자는 지시를 받아 정답을 틀린 타인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야 했는데요. 상대가 괴로워하며 그만해요! 라고 외쳐도 흰 가운을 입은 실험자가 계속하세요. 책임은 우리가 집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충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단지 불편함을 견디기 위한 심리적 저항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집니다. 당신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인지를.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나는 정말 나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라고요. 인간을 이해하고 싶다면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는 반드시 거쳐야 할 통로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왜 베토벤인가입니다. 도끼를 들고 출판사에 항의하던 분노 속에서 혹은 작곡을 타산적으로 다뤘던 냉정함 속에서 베토벤의 음악은 태어납니다. 이 책은 100개의 장면으로 베토벤의 삶과 음악, 그리고 그 곡의 연주자들의 이야기를 직조하며 한 사람의 초상을 완성해 갑니다. 우리가 몰랐던 베토벤의 얼굴, 지금 왜 베토벤인가에서 만나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인생은 방탈출인데요. 어두운 테마 방 안, 손전등 하나 들고 낯선 공간을 탐색합니다. 책장을 열고 자물쇠를 풀고 뜻밖의 맥거핀을 만나 허탈하게 웃기도 하죠. 방탈출이라는 취미를 갖게 된 뒤로 저자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여유롭게 탐색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방과 방 사이에서 발견한 진짜 나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트라이애슬론 바이블입니다. 물에 뛰어들고 자전거로 질주하고 끝없이 달려야 하는 경기. 세 종목을 완주하는 이 스포츠는 극한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초 체력부터 장비 선택, 훈련법과 레이스 전략까지 전 과정을 짚어주고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기록을 노리는 사람도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한데요. 몸도 마음도 철인으로 거듭나고 싶은 분께 딱 맞는 안내서입니다.